63, 제 나이입니다. 사람들은 이 나이의 사랑은 끝났다고 말해요. 특히 남편을 떠나보낸 여자에겐 더더욱요.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텅 빈 집에서 혼자 늙어가는 게 제 운명이라고요. 그런데 거제도 바닷가에서 날아간 제 모자를 잡아준 그 남자를 만난 순간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60 넘어서 느끼는 설렘이라니.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제가 몰랐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알고 나니 모든 게 무너졌어요. 행복했던 순간들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죠. 그때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과거를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혼자 사는 게 나은가? 여러분이라면요? 황혼의 사랑. 그게 정말 가능한 걸까요? 저는 박정숙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63살에 배운 진실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든 건 석 달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때 저는 죽은 사람처럼 살고 있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천장만 보였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일어날 이유도 없었죠. 남편 정우가 세상을 떠난 건 2년 전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었어요.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이미 손 쓸 수 없었죠. 장례를 치르고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집에 혼자 남았을 때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거실 소파에 앉아 있으면 옆자리가 너무 컸어요. 정우가 앉던 자리, 이제 영영 빈자리로 남을 그곳, 식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개의 의자가 있었지만 저는 하나만 빼서 앉았어요. 다른 의자는 벽에 기대어 두었죠. 혹시라도 실수로 2개를 빼놓으면 그 빈 의자를 보는 게 너무 괴로웠으니까요. 저녁 6시, 늘 밥을 먹던 시간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김치, 계란, 시든 상추, 그게 전부였죠. 라면을 끓였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만 부엌을 채웠어요. 아무 말도 없었죠. 물어볼 사람도 없었고요. 밥 먹었어? 오늘 뭐 했어? 그런 사소한 말들이 그리웠습니다. 라면을 그릇에 담았어요. 식탁에 앉아 젓가락을 들었죠. 한 입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배가 고픈지도 몰랐어요. 그냥 살아있으니까 먹는 거였죠. 창밖을 봤습니다. 건너편 아파트에 불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저녁 준비하는 집들이겠죠. 가족들이 모여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웃는 소리가 들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릇을 내려놓았어요. 라면은 반쯤 남았지만 더 이상 못 먹겠더라고요.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소리만 싱크대에 울렸어요. 그릇을 닫고 헹구고 선반에 올려놓았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어요.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울고 웃고 싸우고 있었죠. 하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혼자 있으면 너무 조용했거든요. 그래서 텔레비전을 켜놓고 살았어요. 그게 유일한 사람 목소리였으니까요. 10시쯤 됐을까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형광등 자국이 희미하게 보였죠. 내일도 오늘 같겠지. 모레도 내일 같을 거고. 이렇게 며칠이 가고 몇 달이 가고 몇 년이 갈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저도 정우처럼 조용히 사라지겠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잠이 들었습니다. 딸 미라는 서울에 살았어요. 한 달에 한 번 전화하면 다행이었죠. 전화를 걸면 늘 바쁜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엄마, 지금 회의 중이야.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끊기는 신호음만 남았어요. 나중은 언제인지 알 수 없었죠. 미라를 탓할 순 없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바쁘니까요. 자기 인생 사느라 정신없으니까요. 저도 그 나이 때는 그랬으니까. 하지만 가끔은 서운했어요. 목소리라도 더 듣고 싶었죠.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게 유일한 외출이었어요.
카트를 끌고 통로를 걸었죠. 우유, 계란, 빵, 필요한 것만 집었습니다. 계산대 앞에 섰어요. 점원이 물었죠. 포인트 적립하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누군가와 나눈 대화의 전부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짐이 무거운 게 아니었어요. 마음이 무거웠죠. 현관문을 열면 어둠만 반겼습니다. 불을 켜도 집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마음속 어둠은 불로 밝힐 수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핸드폰이 울렸어요. 친구 최선영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었죠. 가끔 연락하는 사이였어요. 정수가 너 요즘 뭐해? 선영이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남편이랑 잘 사는 친구였어요. 그냥 집에 있지. 맨날 집에만 있으면 병 걸려. 바람 좀 쐬러 거제도 한번 다녀오자. 거제도라니.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귀찮았어요. 집 밖을 나서는 게 너무 힘들었죠. 난 그냥 집에 있을래. 정수가, 제발. 너 이러다 진짜 우울증 걸려. 한 번만 나와봐. 응. 선영이는 계속 설득했습니다. 1시간 넘게 통화했어요. 저는 결국 항복했습니다. 알았어. 갈게. 전화를 끊고 나니 후회가 밀려왔어요. 왜 승낙했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선영이는 바로 날짜를 잡았거든요. 출발 전날 밤 가방을 쌌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여행 준비였어요. 손이 어색했죠. 옷을 몇 벌 넣고 세면도구를 챙겼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그냥 여행 갔다 올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기대라고 부르기엔 너무 작았지만 분명 뭔가 달랐습니다. 새벽에 겨우 잠이 들었어요. 꿈을 꿨습니다. 정우가 나왔어요. 웃으며 말했죠. 당신, 이제 좀 살아봐. 꿈에서 깨어났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 가벼웠습니다. 아침 7시 선영이가 차를 몰고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경적을 울렸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나갔죠. 선영이는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수가 빨리 타. 차에 올라타니 선영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친구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늘긴 했지만 여전히 밝은 표정이었죠. 우와, 진짜 나왔네. 나 오늘 너 안 나올 줄 알았어. 약속했잖아. 그래도 너 성격에 마음 바뀔 줄 알았지. 선영이는 운전대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진짜 재밌게 놀자.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솔직히 기대는 안 됐습니다. 그냥 다녀오면 그만이었죠.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산과 들판, 그리고 하늘. 오랜만에 보는 바깥 세상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느낌이었죠. 선영이가 라디오를 켰습니다.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정수가, 너 거제도 처음이지? 응. 한 번도 안 가봤어. 바다 진짜 예쁘더라. 우리 회도 먹고 해안도로도 드라이브하고 완전 힐링 코스야. 선영이는 신이 나서 떠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듣고만 있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고 커피를 샀어요. 선영이는 호두 과자를 사왔습니다. 하나 먹어봐. 여기 거 맛있어. 저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했어요.
오랜만에 먹는 간식이었죠.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선영이가 말을 꺼냈어요. 정수가 있잖아. 응, 너 요즘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마음이 아파. 선영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형부 떠나보내고 많이 힘들었지. 나도 알아. 근데 이제 좀 살아야지. 형부도 그걸 바랄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어왔어요. 선영이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죠.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어느새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푸른 물결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정우와 함께 바다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신혼여행 때였죠. 그때 정우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늙으면 바닷가에 집 하나 사서 살자.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먼저 떠났으니까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거제도에 도착했습니다. 선영이가 차를 세웠어요. 작은 펜션이었죠. 바다가 바로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나오니 점심시간이었어요. 일단 밥부터 먹자. 배고파 죽겠어.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해물탕을 시켰어요. 뜨끈한 국물이 입안을 데웠죠.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습니다. 맛있지? 역시 바닷가 음식은 다르다니까. 선영이는 계속 반찬을 제 앞으로 밀어줬습니다. 고마웠어요. 식사를 마치고 선영이가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장터 가보자. 토요일마다 서는 장터래. 진짜 재밌대. 장터? 응.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야.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봤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으로 철썩, 철썩. 오랜만에 듣는 소리였어요.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것 같았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어떤 하루일까? 다음날 아침 선영이가 저를 깨웠습니다. 정수가 일어나 장터 가자.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어제보다 제 얼굴이 좀 밝아 보였습니다. 기분 탓이겠죠. 아침을 먹고 우리는 펜션을 나섰습니다. 선영이가 지도를 보며 길을 찾았어요. 여기서 10분만 걸어가면 나온대.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양옆으로 낡은 집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빨래가 너풀거리고 고양이가 담벼락 위를 걸어갔죠. 정겨운 풍경이었습니다. 조금 더 걸어가자 사람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왁자지껄했습니다. 모퉁이를 돌아서니 장터가 나타났죠. 작은 광장이었습니다. 천막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과일, 채소, 생선, 옷까지 온갖 물건이 쌓여 있었죠. 고구마 한 봉지 1,000원이야, 1,000원. 멸치 싸게 가져가요. 할머니들이 좌판을 펴고 앉아 호객을 했어요. 활기찬 목소리들이 공기를 채웠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며 걸음을 멈췄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삶의 온기였습니다. 선영이가 제 손을 잡아 끌었어요. 여기 봐. 저기 고구마 진짜 맛있어 보인다. 우리는 한 좌판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주름 가득한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계셨죠. 어머, 손님들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왔어요. 여행 왔습니다. 그래요? 어머, 멀리서 오셨네. 우리 고구마 한번 맛보세요. 이거 우리 밭에서 직접 캔 거예요. 할머니는 고구마 한 개를 집어들었어요.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얼마예요? 1,000원이야. 한 봉지에. 선영이가 지갑을 꺼내려 하자 할머니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아이고, 됐어요. 그냥 하나 맛보기로 가져가세요. 서울서 왔는데 인심은 베풀어야지. 할머니는 비닐봉지에 고구마를 담아 주었어요.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그나저나 아가씨들 아직 젊으시네. 예수는 안 됐죠?
저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가씨라니, 60 넘었어요. 63이에요. 어머, 그래요? 안 그래 보이는데 피부도 좋으시고 관리 잘하시나 봐. 옆에 있던 다른 할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아. 아직 총각 만나도 되겠구먼. 우리 동네에 혼자 사는 할배 소개해 줄까? 할머니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아니야?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사람은 죽을 때까지 사랑해야지. 그러게요. 우리 옆집 할매는 오래 재혼했어요. 지금 완전 신혼처럼 산다니까. 할머니들은 계속 떠들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어요. 선영이는 재밌다는 듯 웃고 있었죠.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선영이가 제 팔을 톡 쳤어요. 정수가 봤지? 할머니들도 총각 만나래. 그만해. 왜? 나쁜 소리 아니잖아. 너도 아직 충분히 젊어. 누가 알아? 여기서 좋은 인연 생길 수도 있지. 말도 안 돼. 저는 손을 휘저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간지러웠어요. 할머니들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직 젊다. 총각 만나도 되겠다. 사랑해야지. 그 말들이 제 안에서 무언가를 흔들어 놓았어요. 저는 여자였습니다. 한때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연인이었죠. 하지만 정우가 떠나고 나서 저는 그냥 엄마였고 할머니였고 빈집에 사는 노인이었어요. 여자로서의 저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낯선 할머니들이 저를 여자로 봐줬어요. 아직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봐줬죠. 그게 이렇게 큰 울림으로 다가올 줄 몰랐습니다. 우리는 해안가로 걸어갔습니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시원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귀를 채웠죠. 저는 멈춰 섰습니다. 바다를 바라봤어요. 넓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죠. 저의 삶도 이렇게 넓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선영이가 말했어요. 정수가, 여기 진짜 예쁘다. 사진 찍자. 선영이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향해 어색하게 웃었어요. 사진 찍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좋아. 이거 나중에 보내줄게.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바람이 점점 거세졌어요. 저는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햇살이 강했거든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제 모자가 머리에서 벗겨졌습니다. 아, 모자가 공중으로 떠올랐어요. 바람을 타고 빙글빙글 돌았죠. 저는 당황해서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모자는 계속 날아갔어요. 정수가, 모자, 선영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황급히 모자를 쫓아 뛰었어요. 하지만 60 넘은 몸으로 빨리 달릴 수 없었죠. 숨이 찼습니다. 모자는 계속 날아갔습니다. 점점 멀어졌어요. 포기해야 하나 싶었죠.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나타났어요. 키 큰 남자였습니다. 재빠르게 달려가더니 공중에서 모자를 낚아챘어요. 한 손으로 잡아챘죠. 저는 헐떡이며 멈춰 섰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이쪽으로 걸어왔어요. 모자를 들고요. 이거 찾으시는 거죠?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감사합니다. 모자를 건네받으려는 순간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남자의 눈동자는 짙은 갈색이었습니다. 주름이 있었지만 온화한 눈빛이었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남자도 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몇 초였을까요? 아니면 더 길었을까요? 시간의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선영이가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아이고, 다행이다. 정말 고맙습니다. 선영이의 목소리에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얼른 모자를 받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다행히 잡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남자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입가에 잔주름이 생겼죠. 보기 좋았어요. 저는 오세진이라고 합니다. 이 근처에 살아요. 아, 네. 저는 박정숙이고요. 서울에서 여행 왔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뭔가 더 말해야 할 것 같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선영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저희는 내일 돌아가요. 짧게 놀러 왔거든요. 그렇군요.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오세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려 했죠. 저도 인사를 하려 했어요. 하지만 오세진이 멈춰 섰습니다. 뭔가 생각난 듯 돌아봤죠. 혹시 저녁 식사는 하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아니요, 아직이요. 그럼 제가 아는 좋은 횟집이 있는데 가보시겠어요? 진짜 맛있어요. 선영이가 제 옆구리를 슬쩍 찔렀습니다. 저는 선영이를 쳐다봤어요. 선영이는 씩 웃고 있었죠. 좋죠? 가요. 선영이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횟집은 바닷가 근처에 있었습니다. 작은 가게였어요. 하지만 깔끔했죠.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세진이 회를 주문했어요. 사장님, 오늘 들어온 거 좋은 걸로 주세요. 알았어요, 세진 씨. 사장님이 익숙하게 대답했습니다. 단골인가 봤어요. 회가 나왔습니다. 싱싱했어요. 투명하게 빛났죠. 어서 드세요. 여긴 진짜 맛있어요. 저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초고추장에 찍어 한 점 입에 넣었어요. 쫄깃했습니다. 고소하고 달았죠. 맛있네요. 다행입니다. 오세진이 웃었습니다. 선영이가 말을 꺼냈어요. 세진 씨는 여기 오래 사셨어요? 네, 태어난 곳은 부산인데 거제에서 일하다 보니 여기 정착했어요. 30년 넘게 살았네요. 무슨 일 하세요? 조선소에서 일했습니다. 기술자였죠. 지금은 은퇴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저희는 둘 다 교사였어요. 정수기는 초등학교, 저는 중학교.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거의 듣기만 했어요. 선영이가 대부분 말했죠. 그런데 오세진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정숙 씨는 어떠세요? 은퇴하고 나니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뭐라 대답해야 할까요? 글쎄요. 적응이 안 되네요. 저도 그랬어요. 오세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퇴하고 나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일만 하다 살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니까 허전했어요. 그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오세진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통하는 게 있었어요. 말로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우리는 비슷한 외로움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족은 있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내를 오래전에 떠나보냈어요. 아들은 외국에 있고요. 지금은 혼자 삽니다. 저도요, 남편이 떠났어요. 딸은 서울에 있고 혼자 살죠. 우리는 잠시 말없이 마주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슬픈 미소를 지었어요. 같은 아픔을 아는 사람들의 미소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죠. 오늘 고마웠습니다. 덕분에 좋은 저녁 먹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좋은 분들과 이야기했네요. 오세진이 손을 내밀었어요. 악수를 청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손을 내밀었죠.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거칠었지만 믿음직했어요. 악수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온기를 계속 느낄 수 있었어요. 손바닥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펜션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손바닥을 펴서 봤어요. 아직도 따뜻한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죠. 이게 뭘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정숙 씨, 저 오세진입니다. 잘 도착하셨나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오세진이었어요. 네, 잘 도착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어제 정말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이렇게 긴장되는 걸까요? 혹시 괜찮으시면 가끔 연락해도 될까요? 네, 좋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핸드폰이 뜨거웠어요. 아니, 제 얼굴이 뜨거웠죠. 며칠 후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정숙 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짧은 문자였지만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음 날도 문자가 왔어요. 그 다음 날도요. 아침 인사, 저녁 인사, 별것 아닌 이야기들. 하지만 그 문자들이 저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오세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정숙 씨,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저는 달력을 봤습니다. 아무 일정도 없었어요. 늘 그랬죠. 네, 돼요. 제가 서울 갈 일이 생겼어요. 혹시 같이 점심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좋아요. 만나요. 토요일이 왔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옷장 앞에 서 있었어요. 뭘 입어야 할까? 평소 입던 편한 옷들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너무 촌스러웠죠. 결국 예전에 사둔 니트를 꺼냈습니다. 거의 안 입던 옷이었어요. 거울 앞에 섰죠.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화장도 했습니다. 몇 년 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손이 떨려서 립스틱을 제대로 바르지 못했어요. 몇 번을 지우고 다시 발랐습니다. 약속 장소는 종로의 카페였습니다. 제가 먼저 도착했어요. 자리에 앉아 기다렸죠. 손이 축축했습니다. 긴장됐어요. 오세진이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재킷을 입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우리는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오갔어요. 서울은 역시 사람이 많네요. 그렇죠? 늘 이래요. 저는 이제 이런 데서 못 살 것 같아요. 거제가 편해졌어요.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날씨 이야기, 음식 이야기, 동네 이야기. 별것 아닌 대화였지만 즐거웠어요. 시간이 빨리 지나갔습니다. 벌써 2시간이 흘렀더라고요. 밖으로 나왔을 때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산책이라도 할까요? 오세진이 물었어요. 좋아요.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공원에 들어섰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시원했어요. 정숙 씨. 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 주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일주일에 1번, 때로는 2번, 카페에서 만나고 공원을 산책하고 전시회에 갔죠. 오세진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빨리 흘렀습니다. 웃음이 많아졌어요. 집에 돌아가는 게 아쉬웠죠. 1달쯤 지났을까요? 저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핸드폰부터 확인했어요. 오세진에게서 문자가 왔나 보려고요. 옷을 고를 때도 신경 썼습니다. 오늘 만나면 어떤 옷이 좋을까? 거울을 자주 봤어요. 머리는 괜찮은지, 화장은 번지지 않았는지, 60이 넘어서 이러고 있다니. 스스로도 우습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우리는 한강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하늘이 맑았죠. 조깅하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자전거 타는 아이들도 보였어요. 오세진이 벤치에 앉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았어요. 강물이 반짝였습니다. 정숙 씨, 오세진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요즘 저 많이 행복해요. 정숙 씨 덕분입니다.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도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오세진이 제 손을 보고 있었어요. 손을 잡으려는 걸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 정수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선영이었어요. 운동복을 입고 있었죠. 선영아, 여기서 뭐해? 나 여기서 운동하잖아. 어머, 이분은 선영이는 오세진을 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아, 이분은 거제에서 만난 오세진 씨고. 아, 그때 그분. 어머, 둘이 무슨 사이야? 선영이가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제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니야, 그냥 친구로 지내는 거야. 친구? 얼굴 봐. 완전 빨개졌잖아. 오세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친구지만 더 가까워질 수도 있겠죠. 선영이가 박수를 쳤어요. 어머, 세진 씨 멋진데 정수가 너 좋겠다.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선영아, 그만해. 왜? 좋은 일인데. 세진 씨, 우리 정숙이 잘 부탁해요. 선영이는 윙크를 하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얼굴을 가렸어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죄송해요. 친구가 좀 그래요. 괜찮아요. 좋은 친구시네요. 오세진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더 가까워질 수도 있다. 오세진의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무거운 생각에 빠졌습니다. 저는 이제 63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다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맞는 걸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거실에 남편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저는 사진 앞에 섰습니다. 정우가 웃고 있었죠. 미안해, 여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지금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어. 그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행복해. 근데 그게 당신한테 미안한 거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당신을 잊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당신을 배신하는 것 같아서. 사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했어요. 정우는 뭐라고 했을까? 행복하라고 했을까? 아니면 배신이라고 했을까? 정우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만난 날, 결혼식 날, 미라가 태어난 날, 행복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하지만 그 순간들은 이미 과거였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었죠. 그리고 지금 제 앞에는 오세진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시간, 새로운 행복. 저는 그걸 받아들여도 되는 걸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오세진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오늘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편히 주무세요. 저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거웠죠.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맴돌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편히 주무세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한참을 누워 있었어요. 행복과 죄책감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딸 미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 괜찮아. 잘 지내지. 목소리 좋아 보이는데? 무슨 좋은 일 있어? 저는 당황했습니다. 들켰나? 아니야. 별일 없어. 정말? 엄마, 목소리가 예전이랑 달라. 뭔가 밝아진 것 같은데.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 거짓말이었습니다. 미라에게 오세진 이야기를 할 수 없었어요. 말하면 분명 반대할 겁니다. 걱정할 거예요.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니 이해하지 못할 거죠. 엄마, 나 다음 주에 갈게. 보고 싶어. 그래, 올라와.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미라가 오면 어떻게 하지? 오세진 이야기를 해야 할까? 말하면 어떤 반응일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세진과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카페에 앉아 있는데 오세진이 말했어요. 정숙 씨, 요즘 표정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혹시 제가 부담되세요? 오세진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손을 내저었어요. 하지만 오세진은 제 마음을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정숙 씨, 천천히 가도 돼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오세진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감사해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다시 남편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할까? 문득 정우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고치려는 마음이지. 정우는 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너그러웠어요. 남을 쉽게 용서했죠. 제가 실수했을 때도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아주며 괜찮다고 했어요. 만약 정우가 지금 저를 본다면 뭐라고 할까? 행복하게 살라고 하지 않을까? 당신 혼자 외롭게 늙지 말라고 하지 않을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당신, 이제 좀 살아봐. 꿈에서 들었던 그 말. 어쩌면 그게 정우의 진심이었을지도 몰라요. 저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그리고 고마워. 이제 저를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죄책감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이제 숨 쉴 수는 있을 것 같았어요. 오세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 주에 시간 되세요? 제가 할 이야기가 있어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언제든지 좋아요. 기다릴게요. 저는 핸드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오세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숙 씨, 이번 주말에 거제 우리 집에 한번 오시겠어요? 제가 직접 요리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자의 집에 간다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오세진의 진심 어린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죠. 좋아요. 갈게요. 토요일 아침, 거제로 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에 든 가방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죠. 왜 이렇게 떨리는 걸까? 오세진의 집은 바다가 보이는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잘 오셨어요. 오세진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현관을 들어서니 깔끔한 거실이 보였어요. 생각보다 정돈되어 있었죠. 혼자 사는 남자 집치곤 깨끗하네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좀 깔끔한 편이에요. 앉으세요. 커피 드릴게요. 오세진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거실을 둘러봤어요.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오세진, 그리고 아내와 아들, 행복해 보였죠. 책장에는 책들이 빼곡했습니다. 공학 서적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때 책상 위에 서류 뭉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채 쌓여 있었어요. 저는 특별한 생각 없이 가까이 갔습니다. 궁금했어요. 오세진은 어떤 일을 하며 사는 걸까? 맨 위 서류를 봤습니다. 빨간 글씨가 보였어요. 채무변제 독촉장.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빚이 있는 건가?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다른 서류를 들춰봤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걸 알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서류. 사기 혐의 합의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서류. 판결문.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읽었어요. 피고인 오세진. 사기죄. 피해액 3천만 원.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서류가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뭘까? 이게 정말일까?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어요. 15년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가요? 오세진은 죄를 지은 사람이었어요. 사기죄, 사기꾼이었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정숙 씨, 커피 나왔어요. 오세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서류를 내려놓으려 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려서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쿵! 소리가 났어요. 돌아섰죠. 오세진이 쟁반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표정을 봤어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봤죠.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그걸 보셨군요. 오세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쟁반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커피가 조금 흘렀습니다. 저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입술이 떨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설명할게요. 제발 들어주세요. 오세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어요. 본능적으로요. 정숙 씨, 이게 뭐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기꾼이었어요. 저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오세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맞아요. 저는 죄인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소파를 붙잡았습니다. 15년 전이에요. 오세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사업을 했었어요. 조선소를 그만두고 친구와 함께 작은 회사를 차렸죠. 기술이 있으니까 잘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목소리에 고통이 묻어났습니다. 투자를 받았어요. 친구들한테, 지인들한테 잘 되면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죠. 근데 사업이 망했어요. 빚만 잔뜩 남았습니다. 돈을 돌려줄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고소했습니다. 사기꾼이라고 했죠. 재판을 받았어요.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오세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어요. 왜 말 안 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요? 오세진이 저를 봤습니다. 눈이 촉촉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었겠어요? 당신이 떠날까봐 두려웠어요. 비겁했죠. 알아요. 그래도 말했어야죠. 제가 소리쳤습니다. 저한테 거짓말한 거잖아요. 속인 거잖아요. 거짓말 안 했어요. 그냥 말 안 한 거예요. 똑같아요. 저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나가야 했어요. 여기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정숙 씨, 제발. 오세진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 정말 반성했어요. 빚도 다 갚았어요. 15년 동안 성실하게 살았어요. 피해자들한테도 사과했습니다. 용서받았어요. 저는 팔을 뿌리쳤어요.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당신이 저한테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숨겼다는 거예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당신을 믿었어요. 당신이랑 함께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당신은 저한테 가장 중요한 걸 숨겼잖아요. 정숙 씨,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오세진이 뭐라고 외쳤지만 듣지 않았어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믿었던 사람이 거짓말쟁이였어요. 죄인이었죠. 저는 완전히 속은 겁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비틀거렸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고개를 숙였죠. 왜 이렇게 아플까?
오세진과 사귄 것도 아닌데, 그냥 친구였는데, 하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행복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카페에서 웃던 일, 공원을 걷던 일, 전시회를 보던 일,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걸까? 아니에요. 거짓이 아니었어요. 오세진의 웃음은 진짜였습니다. 그의 외로움도 진짜였죠. 저를 대하는 마음도 진짜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가요? 과거를 숨긴 건 사실이잖아요. 저를 속인 건 맞잖아요. 버스가 왔습니다. 저는 올라탔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처음 오세진을 만났던 그 바다. 모자가 날아갔던 그곳. 가슴이 아팠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거제를 벗어났어요. 서울로 향했죠. 저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텅 빈 느낌이었어요. 다시 혼자가 된 것 같았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텅 빈 집이 저를 맞았습니다.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았죠. 핸드폰을 봤어요. 오세진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정숙 씨,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이야기할 기회를 주세요. 또 다른 문자. 당신과 보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거짓이 아니었어요. 저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답장을 써야 할까? 아니에요. 안 돼. 저는 문자를 지웠습니다. 오세진의 번호를 차단했어요. 핸드폰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죠.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집에만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잠도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정우의 사진이 보였어요. 저는 사진을 들었습니다. 여보, 내가 바보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을 잘못 믿었어. 또 속았어. 사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딸, 미라였습니다. 엄마, 미라는 저를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어요. 눈물이 날 뻔했죠. 엄마, 왜 이래? 완전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 엄마 눈 봐봐. 울었잖아. 우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미라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 나한테 말해봐.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까? 말하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고통을 나누고 싶었어요. 미라야. 엄마가 사람을 하나 만났었어. 미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람? 무슨 사람? 남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거제에서 만난 일, 함께 보낸 시간들,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발견한 비밀까지. 미라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이야기를 마치자 미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은 믿으면 안 돼.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죄인이잖아. 사기꾼이었고, 엄마한테도 거짓말한 거잖아. 그래도가 어디 있어? 미라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 저런 사람 만나면 안 돼. 엄마는 순진해. 쉽게 사람 믿어. 그래서 걱정되는 거야. 저런 사람이 또 엄마한테 상처 줄 수도 있어. 알아. 엄마, 제발. 그 사람 연락 끊어. 약속해. 미라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간절한 눈빛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끊을게. 거짓말이었지만요. 미라는 그날 밤 집에서 잤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잠들지 못했어요. 미라의 말이 맞을까? 오세진을 끊어야 할까? 하지만 가슴 한 구석이 아팠습니다. 정말 이대로 끝내야 하는 걸까? 15년 전 실수를 용서할 수 없는 걸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답을 알 수 없었어요. 새벽녘 우편함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일어나서 확인했어요. 편지가 와 있었습니다. 거제에서 온 편지였어요. 오세진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열었어요. 정숙 씨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처음부터 말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용기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떠날까봐 두려웠어요. 15년 전 제가 한 일은 평생 후회하고 있습니다. 사업 실패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어요. 돈을 돌려주지 못했죠. 죄를 지었습니다. 인정해요. 하지만 그 후로 15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빚은 다 갚았고 피해자들에게도 사과했습니다. 대부분 용서해 주셨어요. 다 이해한다고 하셨죠. 저는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성실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순 없겠죠. 당신을 속인 건 사실이니까요. 다만 한 가지만은 알아주세요. 당신과 보낸 시간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제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당신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오세진.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아직 제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걸.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편지를 계속 읽었어요. 하루에 몇 번씩 꺼내서 읽었죠. 오세진의 글씨가 떨려 있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쓴 흔적이 보였어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가요? 진심이라고 해서 과거가 지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정우의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할까?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잊어야 할까? 사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문득 정우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제가 실수했을 때였어요. 학부모 상담에서 말실수를 해서 큰 문제가 됐었죠. 저는 며칠 동안 자책했습니다. 그때 정우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당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고치려는 마음이지.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 정우는 늘 그랬습니다. 너그러웠어요. 실수를 용서할 줄 알았죠. 남을 쉽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정우가 지금 여기 있다면 뭐라고 했을까? 오세진을 어떻게 봤을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당신, 그 사람 15년 동안 잘 살았다며, 빚도 다 갚았다며. 그럼 됐잖아. 과거는 과거야. 지금이 중요하지. 그리고 당신, 그 사람이랑 행복했잖아. 그게 거짓이었어? 아니잖아. 눈물이 흘렀습니다. 맞아요. 행복했어요. 오세진과 함께했던 시간들은 진짜였습니다. 그의 웃음, 그의 따뜻함, 그의 외로움, 모두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15년이요. 15년 동안 성실하게 산 사람을 계속 죄인이라고 불러야 할까?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을 규정해야 할까? 저는 편지를 다시 폈습니다. 당신과 보낸 시간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그 문장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시 만나야겠다고.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월요일 아침 저는 가방을 쌌습니다. 미라가 물었어요. 엄마, 어디가? 거제. 잠깐 다녀올게. 미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설마 그 사람 만나러 가는 거야? 응, 엄마. 미라가 소리쳤습니다. 약속했잖아. 연락 끊겠다고. 미안해. 근데 엄마는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어. 엄마, 정신 차려. 그 사람 사기꾼이었다고. 미라야.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말이 맞아. 그 사람은 과거에 죄를 지었어. 사람들을 속였지. 근데 있잖아. 그 후로 15년이 지났어.
15년 동안 성실하게 살았대. 빚도 다 갚고 사과도 했대. 엄마는 그 사람한테서 거짓을 본 게 아니야. 진심을 봤어. 외로움을 받고 후회를 받고 변하려는 마음을 봤어. 한 번의 실수가 그 사람 전부를 규정할 순 없잖아. 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너무 착해. 그래서 걱정되는 거야. 알아. 엄마도 무서워. 또 상처받을까봐. 근데 미라야. 엄마 나이가 63이야.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 남은 시간 동안 후회하며 살고 싶지 않아. 용서하고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 그게 안 되면 그때 가서 포기해도 늦지 않잖아. 미라는 한참 동안 저를 봤습니다. 그러다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진짜 고집 세다. 아빠 닮았어. 저는 웃었습니다. 미라도 작게 웃었어요. 알았어. 가봐. 근데 엄마, 조심해. 응? 고마워. 미라야.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거제행버스에 올랐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오세진은 뭐라고 할까? 저를 받아줄까? 아니면 이미 포기했을까? 2시간 후 거제에 도착했습니다. 오세진의 집 앞에 섰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어요.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또 기다렸죠. 문이 열렸습니다. 오세진이 나타났습니다.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자지 못한 것 같았어요. 정숙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들어와도 될까요? 오세진은 황급히 문을 열어줬습니다. 물론이죠. 어서 오세요. 거실에 들어섰습니다. 지난번과 달라진 게 있었어요. 책상 위가 깨끗했습니다. 서류들이 모두 치워져 있었죠. 우리는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오세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숙 씨, 오실 줄 몰랐어요. 편지 받았어요. 그러셨군요. 오세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몇 번이나 다시 쓰고 지웠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건 사과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거 매일 읽었어요. 오세진이 놀란 듯 저를 봤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어요. 정말 많이 화났죠. 배신당한 것 같았어요. 속은 것 같았고요. 근데 계속 읽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세진 씨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저한테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오세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숙 씨, 세진 씨, 네, 저도 사과할 게 있어요. 아니에요. 정숙 씨는 아무 잘못 없어요.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세진 씨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과거만 보고 판단했죠. 15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는 보지 않았어요. 그건 제 잘못이에요. 정숙 씨, 오세진이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멈췄어요. 저는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다시 시작해요. 이번엔 서로 솔직하게. 오세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과거는 과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이죠. 지금의 세진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착하고 따뜻하고 진실한 사람. 그 사람을 믿을래요. 오세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후회 안 하게 해드릴게요. 약속해요. 우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어요.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서울과 거제를 오가며 시간을 보냈어요. 어느 날 오세진이 말했습니다. 정숙 씨, 여기서 사는 건 어때요? 저는 놀랐습니다. 여기서요? 네, 서울에 혼자 있는 것보다 여기가 좋지 않을까요? 바다도 있고 공기도 좋고 그리고 제가 있고. 오세진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거제에서 산다.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 좋았습니다. 그런데 뭐 하며 지내죠? 같이 뭔가 해봐요. 작은 가게라도. 무슨 가게요? 책방은 어때요? 정숙 씨는 교사셨잖아요. 책 좋아하시고 카페도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책방 겸 카페. 상상만 해도 멋졌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좋네요. 해봐요. 우리는 바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가게 자리를 알아봤어요. 바닷가 근처에 괜찮은 곳이 있었죠. 계약을 했습니다. 인테리어를 직접 했습니다. 오세진은 책장을 만들었어요. 저는 커튼을 골랐죠. 함께 페인트 칠도 했습니다. 땀 흘리며 일하는 게 즐거웠어요. 한 달 후 가게가 완성됐습니다. 작지만 예쁜 공간이었어요. 책장에는 동화책과 소설책이 가득했습니다. 커피 머신도 놓았죠.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간판을 달았습니다. 바다 책방. 오세진이 지은 이름이었어요. 어때요? 괜찮죠? 완벽해요. 개업 첫날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두 분이 오셨어요. 장터에서 봤던 분들이었죠. 어머, 여기 가게 차렸네. 네, 책방이에요. 커피도 팔고요. 좋다. 우리 동네에 이런 데가 없었는데. 자주 올게. 할머니들은 커피를 한 잔씩 시켰습니다. 창가에 앉아 수다를 떨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며칠 후 아이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끝나고 들르는 거였어요. 동화책을 읽고 과자를 먹었죠. 아줌마, 여기 매일 와도 돼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든지 와. 아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좋았어요. 교사 시절이 떠올랐죠. 가게는 조금씩 소문이 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어르신들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들은 숙제를 했죠. 젊은 사람들은 책을 읽었어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죠. 외로운 사람들이 와서 위로받는 공간이었습니다. 오세진도 즐거워했습니다.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커피를 내리고 아이들과 놀아줬어요. 그의 얼굴은 늘 밝았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손님이 다 돌아간 뒤 우리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정숙 씨, 응, 행복해요. 오세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요.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저도요. 단순히 친구로 지낼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당신 없인 못 살 것 같아요. 오세진의 눈이 촉촉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죠. 세진 씨, 우리 평생 함께해요. 그럼요. 당연하죠.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가 철썩거렸습니다. 갈매기가 날아갔죠. 겨울이 왔습니다. 가게는 더욱 따뜻해졌어요. 난로를 피워놓고 뜨거운 코코아를 팔았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딸 미라가 내려왔습니다. 처음엔 걱정하던 딸이었어요. 하지만 가게를 보고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좋다. 그치? 엄마 표정이 달라졌어. 진짜 행복해 보여. 미라는 오세진과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금방 편해졌어요. 세진 아저씨, 엄마 잘 부탁드려요. 그럼요. 평생 잘할게요. 오세진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미라는 안심한 듯 웃었어요. 밤에 미라가 말했습니다. 엄마, 처음엔 반대했잖아. 미안해. 괜찮아. 내 마음 알아. 그런데 이제는 알겠어. 엄마한테 세진 아저씨가 필요한 거, 엄마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거.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었어요.
우리는 가게 앞에 벤치를 놓았습니다. 손님들이 앉아 벚꽃을 볼 수 있게요. 오세진과 저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날렸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정숙 씨, 감사해요. 뭐가요? 제 인생에 다시 와줘서. 저는 오세진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세진 씨가 제 인생을 다시 살게 해줬어요. 60을 넘은 나이에 다시 사랑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늦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었어요. 60대에도 70대에도 사랑은 찾아옵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용기였어요. 과거를 용서하는 마음이었죠. 그리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의지였습니다. 저는 정우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해요. 하지만 정우는 떠났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죠. 그래서 저는 선택했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이기로. 그게 정우가 바라던 일이라고 믿어요. 오세진도 과거가 있었습니다. 실수도 했고 죄도 지었죠. 하지만 15년 동안 그 실수를 만회하려고 노력했어요.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 사람을 계속 과거에 가둬둘 순 없었어요. 용서하고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연인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노후를 함께하는 동반자였어요. 외로움을 채워주는 친구였죠.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 걷는 동료였습니다. 바다는 오늘도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왔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황혼의 새로운 시작.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60이든 70이든 80이든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마음이라고. 사랑할 용기, 용서할 용기, 다시 시작할 용기. 그 용기만 있다면 황혼도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바다 책방입니다. 오세진도 미소 지으며 커피를 내렸습니다. 우리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계속됩니다. 함께 행복하게.